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기도 한 건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이 모습 기억하시나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1호 당원임을 강조하면서 했던 어퍼컷이었는데요. 지금은 이 1호 당원 자격 놓지 않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공지진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들린 이 잔, 잘 안 마신다고 알려진 커피입니다. 사우디 순방 중의 모습인데 외교 결례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나흘차 그 뜨거운 유세 현장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대구 맞니겨? 진짜 대구 맞아 얘. 제메이가 나비가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나? 됐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석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아유 여러분 시장 밀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야구 다들 보세요? 네. 사직구장이 사실 위치는 좀 좋은데 바닷가에다 하나 지어보자. 북한 쪽에다가 여기 야구가 하나의 문화가 될 것이다. 네, 어제 저희 뉴스7에서 보도해드렸지만 사흘간 후보들의 평균 이동거리가 7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말처럼 땅덩이가 좁게 느껴질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전국을 누비는 후보들인데 다만 어제는 후보들 유세 현장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유세 현장, 접촉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위한 테러 위협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수천만 원짜리 방탄 유리도 제작 중이라는 등 경호의 수위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바로 이런 부분을 꼬집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절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곽규택 의원님 잘하셨어요. 좀 근데 귀여우시네.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아요. 예. 덥고. 전직 테러리스트의 급이 안 된다, 귀엽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장마다 방탄복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 프레임이다. 이렇게 곽규택 의원이 비판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어제 민주당의 사법부 규탄 또 각종 입법 처리들 이 이야기들과 별개로 거의 신스틸러처럼 돼서 언론들마다 보도가 됐어요. 예, 저는 예를 들면 곽규택 의원도 같이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좀 상도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도위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 테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2024년 1월 2일 날 피습을 당해서 작년 초 목숨을 부산에서. 잃어버릴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1년 6개월도 안 된 일이었고요. 최근에 민주당으로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보 자체가 그냥 아주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7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착수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하고 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여야 모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게 맞다. 최대한 정부와 경찰이 이런 테러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다라고 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코스프레 한다. 이게 저희가 무슨 장난 같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 목숨이 오가는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리 선거라고 하는 서로 쌍방 간의 경쟁이 있는 겁니다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는 행태를 보면 저것이 정치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코스프레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격화된 정치를 만들어냈던 여야 정치인들이 이제라도 서로 그런 부분들을 감싸 안아줘야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규택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국민들을 갈라놓고 더욱더 경쟁을 만드는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말을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앞쪽을 보면서 영상 편지를 또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작년 초였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에서 칼로 피습당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과한 게 아니고 또 선대위의 전현희 의원이 현장에 국정원 요원이 있었다 이렇게 일종의 음모까지 제기를 했는데 어제 법사위에도 있었지만 주진 의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두고 뭐 병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어요. 강선혜 대변인.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찰의 어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언론 플레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진우 의원 쪽에서도 좀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작년에 이제 미국 대선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후보의 당시 후보의 피습 사건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그때 어쨌든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거대 야당으로서 전행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방탄조끼를 입고 계속적으로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곽규택 의원이 저렇게 뭐 조끼를 입고 국회에 나간 것 이거는 저도 크게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뭐 급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런 부분들은 너무 발언이 과하지 않나 서로 정치인들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수위 높은 발언으로 또 설전까지 오갔던 법사위 현장이었고요. 자, 이렇게 신병 안전이 대선판의 마지막 변수라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렇게 법사위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이야기가 나왔다면요. 유세장에서도 사법부를 겨냥하다. 네, 이재명 후보는 멀리 영남에서 법사위 출석 중인 이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내란 수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 3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란을 부마항쟁이란 이름으로 저항해서 그 군사 정권을 끝장낸 곳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 아닌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내란을 그 정신으로 여러분 손으로 확실하게 제압해 주시겠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창원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10대 공약 가운데 가장 큰 두 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란 종식이죠.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 당연한데 이 얘기 말미에 깨끗한 법정이 그래서 필요하다. 사법부를 겨냥한 이야기까지 아울러서 얘기를 했어요. 예, 저게 직격탄인가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매우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까 헌정사에서 말도 안 되는 내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란이 발생했다는 건 민주헌정을 파괴했다는 거고 민주헌정이 파괴되면 국민 기본권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깨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헌재가 또 이 대통령을 파면을 해서 전직 대통령이 됐고 그 내용을 보면 내란의 내용들이 거의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재판에 올라가 있는데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주심 판사인 주기현 판사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예. 접대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이고 네, 그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70여 년 이상 일 단위로 계산하던 구속영장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시간 단위로 바꾸고 그다음에 온갖 재판 특혜를 윤석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이 판사가 상식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주기현 판사가 재판을 하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법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구인의 판단에 의하면 48시간 동안 6만 8천 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나서 네. 의견을 제출하고 9일 만에 2심에서는 무죄였는데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법부가 제대로 된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의심을 받고 있으니 스스로 깨끗해지는 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국민 어느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거기에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제기를 하는 건 상식적인데 언론에서 그걸 직격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것이 직격탄인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발언 자체만을 놓고 본다기보다는 이제 그 맥락을 둘러싼 논쟁들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잠시 후에도 조금 얘기를 해보겠지만 지규현 부장판사를 위한 의혹 제기도 있었던 법사위였고요. 네, 국회 법사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이고 수위 높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의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대법관은 모두 불참을 했고요. 자진 사퇴하라 대법원장을 향해서 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특정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재판 관련해서 이와 같이 이제 책임, 추궁 내지는 신변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모든 법관들이 정말로 사법부 독립하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저와 많은 법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실 어제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 처리가 됐고 다른 사법부 압박 차원으로 비판받고 있는 법안들도 상정이 됐습니다.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역시 거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런 그 목적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유죄 판결 자체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진행 중인 사건들이 모두 정지되는 이러한 법안을 발의를 한다든지 결국 이거는 헌법 84조의 해석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게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한 입법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그것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 규정, 행위를 삭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상황에서 하게 된다면 이주호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를 하겠죠. 이거는 상권분리 원칙에 당연히 완전히 위배되는 그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정부에서 제2요구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포가 되고 또 아마 바로 시행하는 형태로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가 대통령인 나를 완전히 면소 판결 받기 위해 이러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행사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있고 또 이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 소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4심제를 만들겠다라든지 그리고 대법관이 현재는 14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100명이라고 하면 지금 14명 이외에 86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정권 아래에서 민주당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보다도 최근에 폭주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모습들이 중도층의 표심에는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법안들이 이제 어제 소위원회에 회부가 되면서 상정이 됐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기 내에 이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최근에는 주로 SNS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어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악법을 깡패처럼 통과시켰다. 역시 공세 수위가 높았는데 선거 국면에서 한 전 대표는 이 부분 민주당의 사법부 규탄 쪽으로 완전히 공세 수위를 좀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깡패 수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정치하셨으면 동네 깡패처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본인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걸 상식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요. 이건 친위 구테타가 벌어진 겁니다. 친위 구테타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도 현직에 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직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신뢰할 수 없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했더니 국민의힘은 이걸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특검하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라고 얘기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를 맡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걸 끝까지 막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금 입법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소위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랑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 벌어지게 되면 예. 유력한 대통령 지지율 1위 후보도 소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확인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입법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헌법에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네. 해야 될 일인 것이고요. 여야가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와에 해당자입니다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야 다 모두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야 모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위 헌법 84조 같은 경우 소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네. 관련해서 기소 플러스 재판, 소송 절차까지 결합돼 있는 것이 예. 다수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명확치 않으니까 이거 명확히 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럼 여야가 같이 토론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입법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선대위 언론특보로 나오시면서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준비 많이 하지 사실 않았습니다. 말씀이 상식적인 정말 말씀을 많은 드리는 것 겁니다. 같은데. 상식적인 말씀. 네, 아무튼 저희가 어제 법사위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뜨거웠던 공방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김기표 의원 측에서였죠.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개 혐의 재판 진행 중인 지규현 부장판사를 두고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을 테고 그 장면을 저희가 따로 보진 않을 텐데 정리하자면 이제 1인당 주대가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강남 모초의 술집. 여기에 집 판사가 여러 차례 갔는데 술값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접대를 받았다. 이런 차원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규현 판사가 그 판사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과 지금 이게 국회에서 이야기할 만한 사건인지 좀 의문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줬고 그런 것들이 뭐 어떠한 청탁 때문인 것이 아니냐. 네. 마치 이게 굉장히 흑색 선전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진을 찍힌 것이 작년 8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12월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 청탁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와 함께 어떠한 청탁을 받았다라는 것인지 말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판사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사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심지어 아직은 공판기일이 열리지도 않았었던 고등법원 판사들까지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선제적 탄핵해야 된다 이야기 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대선 이후로 기일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네. 민주당의 폭주가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기상으로도 사진이 찍힌 시기가 8월이니까 뭐 지금의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어제 김용민 의원이 재판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관련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 발언 때문에 또 논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기시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역시 술자리가 화두였던 의혹에 한동훈 전 대표가 중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허위 사실로 밝혀졌었는데 한 전 대표가 어제 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무슨 뭐 룸사롱 갖는 사진이 있다라면서 막 그냥 이 폭로전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저도 뭐 청담동에서 술자리 했었다라고 이상한 민주당 주도에서 무슨 뭐 그 폭로했다가 결국 그걸 제가 깨부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 판사가 어쨌다 이거는 제가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이런 양아치짓 하는 정치가 민주당 정치예요. 네, 경선 이후에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지속해오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본인이 관련 의혹을 직접 논박하고 또 헤쳐나온 입장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꽤 높은 수위의 발언들을 꺼내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확인된 부분인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의혹 제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꾸준히 높이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좀 품격을 지키세요. 깡패, 양아치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막 하시는 거 보면서 조금 전에도 이제 워딩에 아쉬움을 좀 표하셨는데. 제가 볼 때 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저게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문제가 허위였다고 이 사건이 허위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선거 체제입니다. 과거랑 다른 체제예요. 그러니까 2달 반 전에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를 한 사람은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사진들을 확인해 봤더니 명확하게 주기현 판사라고 하는 것들을 민주당 내부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도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걸 제기를 했다면 어제 바로 주기현 판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다음 서울지법 같은 경우 공보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이 확인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그날 현장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장께서 법원행정처에 얘기를 해서 공보관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오늘 11시까지도 주기현 판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주기현 판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현 판사가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캐비넷 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 캐비넷에서 본인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들의 제보를 받았으니까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왜? 이 사건은 일반 사건이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 재판의 주심인 주기현 판사가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이 밝혀지면 주기현 판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민주당이 책임지면 되는 문제예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까지는 19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사실 내홍입니다. 이것 때문인데요. 1호 당원 윤석열, 자진 탈당해라, 출당 제명해라. 안 된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1호 당원이면 선거에 가장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이 김문수 후보 의중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신지 저는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통화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라.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 긴급 기자회견까지 보셨습니다. 대통령 탈당은 본인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게 하루 전, 어제, 그제 살짝 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좀 감지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8명 중에 1명이었었던 것이고 그 8명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본인의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으로서 당의 후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들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보수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당 후보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말하자면 그동안에 비상계엄은 늘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탄핵에는 반대해왔었던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90년생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류가 좀 살짝 달라진 건가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이제 오전에 지명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러면서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당시에 오전 기자회견에 있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오후에는 최상병 묘소를 참배를 한 뒤에 이 수사 외압 의혹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이 노력해서 밝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의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던 것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도 역시 한 언론에 나가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오늘 김용태 지명자가 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정식으로 결정을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고 네. 이번 주 일요일이 첫 번째 토론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이번 주말 안에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함께 당 일각에서는 좀 강제라도 윤 전 대통령 거취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조금 전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 및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제안합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저희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약간 머리가 아프다 이런 느낌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한덕수 캠프에서 오신 분이시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지도부 그 비대위원장 혹은 후보 입에서 나와야 되는 워딩을 공동선대위원장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당 내에서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쨌든 당의 원로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탈당 권고라는 것이 당내에서의 징계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저 메시지로서 보낸다는 것인지 약간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아마 오늘 안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 스스로가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입장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던 35살 김용태 의원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각 곧 임명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1시부터 전국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추인하는 절차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절차가 끝나면 아마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저희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출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는 이제 출당과 탈당을 다르게 판단하셨고 출당에 대해서는 후보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자진 탈당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뭐 당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0년생 비대위원장입니다.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김용태 의원을 지명을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올리게 된 것인데 김용태 의원의 그동안의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여한 부분들이 있고 그동안의 중도 보수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보여줬었던 그동안의 좀 강성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시작시키면서 말하자면 또 이 안에서의 스펙트럼, 투트랙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당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대선 후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제 꼼꼼문수라고 12월에 국회에서 사과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후보 스스로가 입장을 밝히는 시간이 저는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약간 자신감도 내보였는데 특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뭐 그나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게 논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상식의 문제 아닌가요? 내란이 났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당의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을 당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소위 전직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선거가 다가오고 국민들의 압력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하고 있다는 모습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 자체가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이 자리에 올라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엄에 대해서 소위 찬성하는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좀 핑퐁 치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스스로 알아서 좀 본인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따지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가 계속 쉽지 않은 문제, 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국민의힘 경선 참여 당시부터 사실 1호 당원임을 자주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때 모습 기억하시는지 화면에 나오네요. 어퍼컷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반대, 지금 탈당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한번 찐윤이라고 하죠.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탈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렇게 언론에서 어제 오늘 막 난리였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탈당이 아니다. 김문수 후보도 탈당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기업에 관한 것은 직접 김 후보가 그 정면 돌파해서 그 파도를 넘어가겠다라고 정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윤 대통령 역시 탈당의 뜻은 없다. 현재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탈당을 해라, 아니 자진 탈당을 해라. 사실 일각에서는 출당을 해라까지 나오고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탈당을 지켜야지만 국민의힘이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밖의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인정하는 거야? 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왜 출당을 안 시켜?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죠. 지금 선거운동할 때 TK적 같은데 막 얘기할 때마다 당원들이 막 문제 제기하는 거 되게 많이 있지 않는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본인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의 뜻이라는 거는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윤석열 전직 대통령 하는 얘기는 김문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서로 핑퐁 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직 대통령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번 결정해봐. 김문수 후보가 한번 결정해봐. 근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또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이반을 하게 되면 지지층 내부에 또 갈림 현상들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잘 넘기는 방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 탈당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전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본인이 과거에 어떻게 얘기했건 그다음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나가라고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개인의 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전직 대통령, 내란을 전직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건 저는 당연히 해야 될 후보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후보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부산 유세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3년 전에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요 바로 뒤에 있는 하트 구조물 앞에서
윤석열 생일 케이크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년 이제 해가지고 이 사람 대한민국 통째로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노력이 정말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저랑 친하다는 사람은 매일 저한테 전화 오고 연락 오고 해가지고 단일화의 조건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관되게 답합니다. 가능성 없다. 이준석 후보 목이 다 쉬었습니다. 지금 뭐 젊은 시절 노력의 자체가 좀 부정당한다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당대표 전당대회에 저희 당에서 나갔을 때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결과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면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저희가 보수가 한번 쇄신하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감정적인 싸움들이 있어 보였고 대선 과정에서 그것들이 계속 불거지는 부분들, 당대표가 당에서 나가버리는 이러한 모습들까지 연출됐던 것들을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도 그렇게 잘했었던 것인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은 드는데 어쨌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준석 당시 대표처럼 이 탄핵의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아직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귀 기울여 듣고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었던 그런 강을 건너는 모습들, 대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여기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은퇴를 했는데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갔는데 SNS에 올린 글만 상당수입니다. 어제는 홍 전 시장이 정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 타고난 인성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준석 후보는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또 마음이 급해진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여움을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홍 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주호영 의원의 반응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집구석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집안 싸움을 좀 했어요. 여러분 학같지 났죠? 우리끼리 단결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삐까덕거려. 누구는 지금 이 옆에 출신입니다마는 실컷 우리 당에 잘 있다가 하와이 가가지고 우리 안 돕고 앉아있고. 누군지 알죠? 누구는 또 졌다고 집구석에 들어앉아있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름 불러봅시다. 홍준표, 한동훈 우리 같이 돕자고 한번 이름 불러봅시다. 됐습니까? 내가 홍준표 가면 홍준표. 한동훈 가면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우리 힘합칩시다. 네, 한동훈, 홍준표 이름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 연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특히 저희 당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명으로서 경선을 시작했을 때 서약을 했었어요. 어느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던지 간에 원팀으로서 똘똘 뭉치겠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을 맞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탈당계를 내고 해외에 나가서 지금 SNS를 통해 오히려 당을 저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격하는 SNS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당의 선거운동을 전혀 돕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서약에서 보여줬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의 저 모습이 저희 당 많은 당원들의 마음이다. 이것을 알아주시고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번 선거에 어쨌든 당원으로서 그리고 당의 원로로서
있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홍 전 시장이 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기 경선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년 전에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 따라서 꼬마 민주당에 갔다면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도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보님? 뭐 제가 볼 때는 저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저렇게 속앓이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했던 얘기들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게 여야가 없다, 좌우도 없다, 이념도 없다. 우리가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위기의 시대에 다 함께 합쳐야 된다. 그런 길에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면 어떤 누구라도 그런 길을 함께 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3년 동안 내부에서 얼마나 정치적인 싸움과 논쟁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열되니까 서로를 적으로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응집이 안 되고 나라가 제대로 예를 들면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저 발언이 그런 의미라면 동의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또다시 대선 패배 이후에 돌아올 자리를 위한 멍석깔기의 형태의 발언이라면 저건 매우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해 모여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로 돌아가셔가지고 유튜브만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뭐 김문수, 이준석, 친윤, 홍준표, 한동훈 다 이런 분들이 대선 승리가 아니라 대선 이후에 당권을 위한 어떤 포석들이 아닌가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대선이니까 대선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성과를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이시든 보수층이든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좀 서로가 좀 이제는 좀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오늘 정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속팀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프로 생활의 수건이었던 우승컵을 드냐 마냐 하는 시점인데 자, 우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월클 손흥민 선수가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6월부터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내가 임신을 했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네. 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이 20대 여성 배후에 40대 남성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의를 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네. 보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고소를 한 지금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한 매우 초기 단계입니다. 네, 남녀 두 사람만이 아니고 남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공모가 있었다라는 입장이고 이게 고소가 이뤄졌는데 그 일당 두 명이 이제 경찰에 붙잡혔다고 어제 보도가 났어요. 네.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을 당한 손흥민 선수, 폭로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일당 2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예. 7일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어제 14일에 20대인 여성 A씨와 또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체적인 범행 등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손흥민 측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 선처 없이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도 함께 전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뭐 손흥민 씨를 두고 이렇게 허위 사실 이야기가 불거진 게 지난번에도 있었죠. 처음도 아니고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갈죄의 경우에는 협박죄보다 좀 가중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처벌 수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도 그럴 것이 공갈죄의 경우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기수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득을 보지는 못했지만 공갈에 착수한 그러니까 미수의 혐의까지도 처벌 가능하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실제 양형 기준을 보면요. 이득액 그러니까 편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네.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의 내가 이득 금액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 징역 4년의 이제 양형 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형 선고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법적 처벌 그 공방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적 관심도가 너무 높은 손흥민 선수기 때문에 이 일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제기가 돼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혹시나 이 일이 영향을 줘서 어떠한 경기에 영향을 줄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속사에서도 뭐 선처 없이 합의 없이 엄벌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네.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이라든지 뭐 경기력 문제도 좀 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든든한 멘토가 되셨던 또 아버지 손흥정 씨의 과거 발언이 이 시점에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 보러 결혼은 은퇴하고 나서 해라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이에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은퇴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가족을 먼저 챙기게 되고 그 다음이 축구가 될 것 같다면서 네. 자신이 최고 수준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축구가 1순위였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커리어적으로 탄탄히 쌓아 올리고 있던 손흥민 선수 이번 이슈 무사히 넘기고 톱 레벨을 유지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나중에 또 누가 시집 갈까라는 이야기를 뭐 공공연하게 다들 할 정도로 뭐 이제 거의 국민 사위 예비 사위를 또 이렇게 낙점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수사가 잘 진행이 돼서 경기 차원에서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김수미 씨 아들, 그러니까 일용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배우 박은수 씨 이야기를 오랜만에 전해드리는데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용이 역을 맡았던 배우 박은수 씨가 지금 사기 혐의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예계약사 대표 A 씨가 이 박은수 씨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인데요. 내가 믿고 수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실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과 일을 함께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속사와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고소를 당한 박은수 씨 입장은 어떤가요? 박은수 씨 측은 맞고소하겠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소를 했던 사람은 지인의 지인이다. 예. 이분을 통해서 공연을 했고 출연료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공연으로 손해를 보니까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실상은 또 출연료도 더 줘야 되고 한 번에 지급한 것도 아니고 분할해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억울한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내용 증명이 날라왔고 자신도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박은수 씨 측은 사기와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고죄 맞고소 대응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이 사기를 굉장히 크게 당했다고 예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귀가 얇아갖고 남의 말 믿고서 뭘 하다가 그냥 사기 당한 거예요? 그럼 한 80억 정도 그 돈이 쫄딱 날아가갖고 집도 절도 없었겠어. 내 장모를 모시고 있었거든. 오갈 데가 없으니까는 여관을 왔다 갔다 하고. 마침 그 농장이 크게 오는 애가 있어. 그러면 그 동생 뻘 되는 애인데
아니 우리 농장에 와 계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했다가 여정교도 사람이 연기 안 오고 그야말로 반성하고 싶다는 사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야말로 자업자득이구나. 내가 행한 일을 내가 겪는구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고 잘 못해주니까 제일 마음에 걸리고 눈에 밟히고. 이 경우는 액수가 80억 정도가 됩니다. 한때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인데 이렇게 또 힘들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또 일하는 곳이 돼지 농장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유를 또 밝히기도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 뭐 택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 속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목받는 게 굉장히 좀 꺼려졌다라고 부담될 이야기를 수 하고요. 있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하거나 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돼지 농장에 가면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 거고 주변에 날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은수 배우 무고를 주장하고 있고 사기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A씨 간의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달리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한 상태여서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년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와서 참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는데 힘든 일 다 지나가길 바란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팬들의 반응이 네. 있었습니다. 코미디언 이경실 씨의 소식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경실 씨 소유의 용산구 아파트가 27일 경매에 나옵니다. 경매 시작가는 25억 5천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강뷰 아파트입니다. 2007년에 14억 원에 사들여서 지금까지 거주하는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9평인데 1970년대에 준공된 이 아파트 50년이 넘은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요.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상태라고 네. 합니다. 직접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모두가 의아해하고 놀라하고 있은 네, 상태입니다. 근저당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같이 하는 이유인데 이게 또 채무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등기상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이경실 씨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 돈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경매로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경매를 신청한 A 씨의 명의로 채권 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에 13억 3천여만 원을 법원에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청구를 하면서 같이 네. 임의경매 신청을 했고요. 경매 결정이 내려져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돈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는 두 스타들의 이야기도 잠시 해봤습니다. 시선을 좀 해외로 돌려서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으로 갑니다. 이제 중동으로 가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을 메가톤급 투자 논의를 위해서 순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순방 첫날부터 논란이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대접한 커피가 있었는데 이걸 안 마신 게 외교 결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저렇게 순방을 하면은 그 전통 음식이라든지 뭐 차를 대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 전통 커피 가흐와를 대접을 한 거예요. 공항 청사에서 한 번, 그리고 궁전에서 이렇게 두 차례 커피를 받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손에만 그냥 쥐고 있고요. 예. 입에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입에도 되지 않는 거는 외교상의 네. 결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틀 연속 커피가 대접됐는데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지에선 이런 부분이 이제 관습을 무시한 결례가 될 수 있어서 아예 사우디 측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을 따로 이제 보여줄 정도로 이 논란을 역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온라인상에서도 뭐 갑론을박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순방 일정이었던 만큼 사우디 관습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선이 우선적이었는데요. 네. 환대의 의미로 건넨 건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 자리에서 의상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이를 부분도 지적한 문제가 바 됐죠. 있었잖아요. 네. 뭐 같은 격 아니냐. 외교 자리에서 신뢰를 범한 거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커피를 잘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 술, 담배, 카페인을 하지 않는데 네. 차라리 콜라를 줬으면 모르겠다 이런 어. 반응도 있었고요. 또 혹시 모를 독극물이라든지 경호 측에서 먹지 말라고 지시를 했지 않았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튿날 정도에는 받아 마셔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고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가 아니라 카타르 왕실로부터 약 5천억 원 상당의 초고가 항공기를 선물로 받는다고 알려지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하나에 5천억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자체도 논란이고요. 그 금액이 5,59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개조해서 에어포스 원,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이게 뇌물의 성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불어서 에어포스 원,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는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이걸 선물 받은 걸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본인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임기 후에는 그냥 반환을 할 거니까 괜찮다 이런 입장도 또 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퇴임 후에 이제 대통령 도서관에 기증할 방침이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퇴임 후에도 해당 항공기를 사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에어포스 원으로 활용을 하려면 저 선물 받은 항공기를 다 조립을 분해했다가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저것을 실제 에어포스 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시끌시끌합니다. 보안 문제에서부터 또 외국에서부터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그대로 받아도 되는가? 이걸 또 나중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두고 미국에서도 이제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시끌시끌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 두 분과 여기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